자장자장 1시간 동안 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세상을 만든 거인 할머니.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하늘과 땅, 바다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대요. 하늘이 없으니 해와 달도 없고 환한 대낮도 칠흑 같은 밤도 없었죠. 세상은 온통 희뿌연 안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서 우렁차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지직 우지직 우직직 뚝딱.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거인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긴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자 온 세상이 기우뚱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커다랗고 커다란 할머니의 키 때문에 서로 꼭 끌어안고 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하늘은 쑥쑥 솟구치고 땅은 푹 내려앉았죠. 세상이 갈라진다. 놀란 새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산짐승들도 이리저리 날뛰었어요. 세상이 갈라지자 신이 난 건 해와 달이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갇혀있던 해 2개와 달 2개가 통통통 튕겨나왔어요. 까르르. 아이, 시원해. 답답했던 곳에서 이제야 나오게 되었네. 해와 달들은 밝은 빛을 내뿜으며 미끄러지듯 내려와 할머니의 주위를 마구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정신 사납게 하네.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구나. 할머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양손에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박수치듯 꽝 하고 맞부딪혔죠. 서로 부딪힌 해와 달은 반짝반짝 빛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너희는 밤하늘의 별이 되거라. 할머니는 반짝가루를 넓은 하늘에 뿌렸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 하나, 달 하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생겨났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떠내려가겠어요. 할머니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늘이 물러난 자리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 넘실거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어프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아이쿠, 이런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먼. 할머니는 큼지막한 두 손으로 바닷물을 쫙 갈랐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지나갈 때마다 쏴 바닷물이 쑥쑥 빠져나갔죠. 할머니 덕분에 사람들은 무트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바다였어요. 할머니는 길고 긴 팔을 쭉쭉 뻗어 돌과 흙을 듬뿍 집어와 군데군데 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돌은 둑이 되고 흙은 언덕이 되었죠. 남은 사람들도 하나 둘씩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언덕 위로 올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죠. 어디 보자. 이만하면 살만한가? 할머니는 커다랗고 굵은 손가락으로 땅을 슬쩍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골짜기와 강이 생겨났죠.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골짜기 사이로 푸른 강물이 쉥쉥 춤추며 흘러내렸어요. 꼬르륵 꼬르르르르륵.
아유, 몸을 많이 움직였더니 배가 고픈걸.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주변에 있는 돌과 흙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바닷물도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부글부글부글, 쿨렁쿨렁.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할머니는 커다란 발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먹다 남은 돌들이 떨어졌어요. 후두두둑 후두둑 후두두둑. 할머니의 발바닥 아래로 떨어진 크고 작은 돌들은 섬이 되고 산이 됐죠. 아유, 안 되겠다. 계속 배가 아픈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똥과 오줌을 쌌어요. 방귀도 힘차게 뀌었죠. 뿌직뿌직 뿡뿡뿡. 그랬더니 할머니의 똥은 백두산이 되고 할머니의 오줌은 압록강, 두만강, 한강이 되었어요. 방귀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만들어 놓았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산과 들, 강과 바다를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인사했어요. 그래, 잘 살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너른 바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는데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뛰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나무꾼님, 나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수북이 해놓은 나무단 밑에 노루를 숨겨주었어요. 조금 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기 지나가는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노루가 다 뭐요? 나무 하느라 등골이 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노루 아니라 노루 할아범도 못 봤소.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이 그냥 가버리자 노루가 나와서 말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장가가게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산 너머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산이 보이죠? 저 산등성이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보름달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겨두세요. 그럼 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때 같이 살자고 하면 나무꾼님 각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보름달 뜨는 밤에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나무꾼이 숨어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하네요. 나무꾼은 살살 기어와서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가만히 훔쳤어요. 선녀 셋이 목욕을 다 하고 나와서 옷을 입는데 막내 선녀 옷만 없었죠. 그래서 두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고 막내 선녀만 남았어요. 막내 선녀가 혼자 남아 엉엉 울고 있는데 나무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녀님, 울지 마세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선녀는 나무꾼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도 낳고 잘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잃어버린 날개옷 이야기를 하며 슬퍼했어요. 나무꾼은 옷을 숨긴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들어 선녀에게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하나씩 양 겨드랑이에 끼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고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러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어느새 노루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대신 두레박으로 연못물을 퍼올려 목욕을 한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타고 가세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그 연못가에 숨어 기다리다가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정말 두레박이 하늘로 슬슬 올라갔어요. 선녀와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고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땅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를 찾아봐라. 만약 못 찾았다간 당장 목을 베겠다. 그 말을 듣고 나무꾼이 걱정이 돼서 끙끙 앓고 있으니 선녀가 물었어요. 여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내일 일이 걱정돼서 그래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무꾼에게 차근차근 일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선녀의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단 모퉁이 누런 수탉에게 대뜸 말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어째서 수탉이 되어 거기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죠. 그러고는 담장 위의 구렁이에게 말했죠. 아이고 장모님, 어째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죠. 그랬더니 선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만하면 하늘에서 살만한 재주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두 언니들이 나섰어요. 그런 재주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우리가 화살 3대를 쏠 테니 그 화살들을 다 찾아와야 해요. 두 언니들은 화살 3대를 아주 멀리 쏘았어요. 나무꾼은 또 걱정이 돼서 끙끙 앓아 누워 있는데 선녀가 검은 강아지를 내주면서 말했어요. 이 강아지를 따라가면 화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화살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와야지 절대로 꺼내서 보면 안 돼요. 선녀 말대로 강아지를 따라가 보니 화살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화살 3대를 모두 찾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화살들이 잘 있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슴속에 넣어둔 화살을 살짝 꺼내보는데 난데없이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화살을 탁 채가네요. 그런데 그 화살을 까마귀가 다시 탁 채가더니 이번에는 솔개가 다시 툭 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젠 다 틀렸구나. 나무꾼은 그만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녀가 웃으면서 화살을 내주는 거예요. 여보, 이것이 없어져서 그러죠?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우리 언니들이 까치랑 까마귀로 변해서 빼앗은 걸 내가 솔개로 변해서 도로 빼앗아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선녀랑 아이들이랑 하늘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은 선녀한테 땅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졸랐죠. 선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무꾼이 하도 졸라대자 결국은 말을 내주며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이 말을 타고 가세요. 하지만 땅에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면 안 돼요. 만약 말에서 내려 땅을 밟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영 못 만나게 돼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나무꾼은 말을 타고 눈 깜짝할 새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나무꾼이 부르니까 어머니가 한 걸음에 내달아 나왔어요. 아휴,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아휴,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 저는 못 들어가요. 그저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가 붙드는 걸 한사코 뿌리쳤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면서 국을 내왔어요. 나무꾼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말 위에서 국을 먹었죠. 그러다 그만 국을 엎질러 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말 등에 쏟아지자 말이 놀라서 훌떡 뛰고 그 바람에 나무꾼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나무꾼이 땅을 밟자마자 말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나무꾼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국이 쏟아져서, 아이고. 그 순간 나무꾼은 그만 장닭이 되어버렸어요. 국을 먹다가 하늘에 못 올라가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닭은 하늘을 바라보며 꼬끼요 꼬꼬꼬꼬꼬 하고 우는 거래요.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일을 했지만 늘 가난했죠. 그래서 더 장가갈 엄두를 못 냈어요. 하루는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다 혼잣말로 신세한탄을 했어요. 이 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어디선가 예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먹고 살지? 총각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 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이번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총각은 소리가 난 발밑의 벼포기를 조심조심 헤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껍질 안으로 쏙 숨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설마 하는 마음에 또 한 번 말해보았어요. 이 논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정말 놀랍게도 우렁이가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깨끗한 물독에 넣어주었어요. 다음 날 총각은 논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누가 한 일일까?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참 배가 고팠던 터라 그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거참 누가 자꾸 밥상을 차려놓는 걸까?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텐데. 총각은 내일은 꼭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총각은 일하러 가는 척하며 서둘러 집을 나갔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총각은 담장 밑에 숨어 집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아름답고 참한 색시가 정성스레 밥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색시는 금세 밥 한 상을 차려들고 부엌으로 나섰어요. 총각은 얼른 마당 한 구석에 쌓아놓은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죠. 그런데 색시는 밥상을 방에 들여다 놓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각은 또 무슨 일일까 궁금하여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죠. 아, 저럴 수가. 총각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글쎄, 부엌에 있는 물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색시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총각은 다음 날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기필코 그 색시를 만나보려고 했거든요. 총각은 가만히 숨어 부엌을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물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어제 본 색시가 물독 밖으로 나왔어요. 총각은 얼른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나! 깜짝 놀란 색시는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총각은 재빨리 색시를 꽉 붙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신과 결혼하면 나중에 슬픈 이별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좋소. 난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요. 총각은 아름답고 참한 색시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총각과 우렁이 색시는 신랑 각시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신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쁜 각시 생각에 농사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죠. 신랑과 우렁이 각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신랑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자 우렁이 각시는 밥을 가지고 논으로 나갔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원님 행차요. 길을 비키시오. 우렁이 각시는 얼른 길 아래 풀숲에 숨었어요. 하지만 곧 원님 눈에 띄고 말았죠. 원님은 아름다운 우렁이 각시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여봐라, 이 색시를 가마에 태우거라.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우렁이 각시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원님은 부하들을 시켜 우렁이 각시를 강제로 가마에 태워 데려갔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각시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신랑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시를 찾았어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원님이 각시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신랑은 그제야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던 각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신랑은 허겁지겁 관가로 달려갔어요. 원님, 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랑은 매만 실컷 맞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관가를 맴돌며 매맞고 쫓겨나기를 되풀이하다 결국 신랑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신랑이 세상을 떠난 뒤 각시가 사는 관가뜰에는 날마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신랑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중에야 신랑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렁이 각시는 그날부터 먹지도 자지도 않고 슬피 울기만 하다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우렁이 각시와 신랑이 살던 집에 파랑새 2마리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어찌나 정답게 지저귀며 날아다니는지 사람들은 우렁이 각시와 신랑이 다시 만난 게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둘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모두들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아기가 된 욕심쟁이. 외딴 산골 오두막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서 끼니를 이어갔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가셨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 노랫소리가 저리도 고울꼬.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파랑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포르롱, 포르롱, 포르롱.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파랑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랑새는 멀리 날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살포시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파랑새가 앉은 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어요. 꿀꺽, 꿀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부정하던 할아버지의 허리가 곱게 쭉 펴지고 주름살 투성이었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또다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염이 없어지더니 청년처럼 젊어지고 기운이 펄펄 났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죠.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할멈,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소?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신기한 샘물가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셨죠. 그러자 할머니도 젊은 새색시로 변했어요. 어머나, 정말 내 모습이 새색시로 변했어요. 신기한 샘물 덕분에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소문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왔죠.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최영감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최영감은 곧바로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정신없이 마셨어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그만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최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터로 가보았죠. 샘물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최영감의 옷이 아니오. 욕심 부리다가 갓난아이가 되어버렸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이가 된 최영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영감을 아들처럼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기가 된 욕심쟁이 동화책은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라는 옛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마른 목을 축일 정도만 샘물을 마신 할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젊어지고 더 젊어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결국 갓난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할아버지가 충고했듯이 조금만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이든 많은 게 좋다며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죠. 밥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불러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욕심 부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구렁덩덩 신선비. 늘 외로워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할머니의 정성을 하늘도 알았는지 할머니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고, 할멈,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기다니 꿈만 같구려.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낳은 것은 시커멓고 징그러운 구렁이였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구렁이를 보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꽁꽁 싸서 장독대 뒤에 몰래 숨겼죠. 그날 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아무래도 구렁이를 다시 데려와야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나도 그 녀석이 마음에 걸려 통 잠이 오지 않았다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렁이를 다시 데려왔어요. 구렁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옆집 셋째 딸을 색시로 삼고 싶어요. 얘야,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 생각일랑 잊어버리렴. 전 꼭 옆집 셋째 딸에게 장가 가야 해요. 구렁이가 부득부득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댁의 셋째 따님에게 장가 들고 싶어 해요. 옆집 안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셋째 딸을 불러 장난스럽게 말했죠. 구렁이가 너를 색시로 삼고 싶다는구나. 어떻게 하겠느냐? 구렁덩덩 신선비에게 시집 가겠어요. 구렁이와 셋째 딸이 결혼한 날 밤이었어요. 새색시가 된 셋째 딸이 방에서 구렁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고 처음 보는 잘생긴 신랑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나요, 구렁덩덩 신선비. 사실 난 하늘나라 왕자인데 벌을 받아 징그러운 구렁이로 태어났소. 100일만 지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당신과도 헤어져야 한다오. 어느 밤 옆집 안주인이 셋째 딸을 찾아왔다가 딸이 어떤 남자와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을 불렀죠. 어젯밤 너와 다정히 이야기하던 사람은 누구냐? 하지만 셋째 딸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속 다그치자 결국 셋째 딸은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구렁이가 셋째 딸 앞에 나타났어요. 왜 약속을 어겼소? 사흘만 참으면 난 사람이 되어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구렁이는 슬퍼하며 말을 마치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렁덩덩 신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셋째 딸은 구렁덩덩 신선비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셋째 딸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학을 보았어요. 아휴, 가엾어라. 셋째 딸은 학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이윽고 학의 상처가 다 나았어요. 학은 자신을 보살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셋째 딸을 남편이 사는 땅속 나라로 데려다 주었어요.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색시야, 새색시야, 보고 싶은 새색시야, 나의 말을 아니 들어 이런 이별 있게 했나. 셋째 딸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 구렁덩덩 신선비, 보고 싶은 내 낭구나, 낭군말 아니 들어 이런 이별 있게 했소. 셋째 딸의 구슬픈 노랫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구렁덩덩 신선비가 셋째 딸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구렁덩덩 신선비와 셋째 딸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다시 만난 구렁덩덩 신선비와 셋째 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왔어요. 황금 물결 같은 들판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형님, 올해는 다른 해보다 쌀알이 더 많이 달렸어요. 맞아, 너와 내가 열심히 일한 덕이지. 추수가 끝나자 형과 아우는 쌀가마를 똑같이 나눴어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우야, 너도 수고했다. 쌀가마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고 난 아우는 문득 형님 가족이 생각났어요. 형님은 형수님도 계시고 한참 잘하는 조카들이 있으니 나보다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 시간에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우는 나보다 쌀이 더 필요하겠지? 형님한테 쌀을 가져다 드리면 형님이 거절하시겠지? 그래, 몰래 갖다 놓아야겠다. 깊은 밤, 아우는 몰래 쌀가마를 형님네 곳간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우에게 쌀을 더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 받지 않겠지? 그래, 내가 몰래 갖다 놓아야겠다. 그날 밤 형님도 몰래 쌀가마를 아우네 집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침 일찍 곳간을 본 형과 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분명 쌀 한 가마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지?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날 밤 또다시 쌀가마를 날랐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형제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의 수가 그대로였죠. 또다시 밤이 되어 쌀가마를 지고 가던 형제는 중간에서 딱 마주쳤어요. 누구요? 형님이세요? 아우냐? 형제는 왜 쌀가마가 그대로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우야,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형님. 형과 아우는 그 후로도 이 일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드넓은 북쪽 벌판에서 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브루 왕이 있었어요. 헤브루 왕은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었어요. 하지만 헤브루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늙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이를 어쩌나.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꼬. 헤브로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제 뒤를 이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브로 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헤브로 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브로 왕은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그러고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헤브로 왕이 말을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산에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서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죠. 그거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헤브로 왕과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바로 그때 헤브로 왕은 간밤에 꾼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죠. 저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거라. 신하들은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전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브로 왕이 서둘러 달려갔어요. 헤브로 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죠.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브로 왕이 기뻐 소리쳤어요. 헤브로 왕은 곧장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죠.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헤브로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금화라 지었어요. 그리고 헤브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금화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브로 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죠. 금화 왕자는 헤브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열심히 했죠. 오래지 않아 헤브로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헤브로 왕의 뒤를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죠.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못생긴 새색시.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새색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늘 벙글벙글 한바구음을 머금고 있었죠. 청년과 새색시가 결혼한 날 밤이었어요. 청년은 새색시의 얼굴을 처음 보았죠. 어쩜 저렇게 못생길 수 있지? 얼굴은 빡빡 얼근 곰보, 코는 뭉툭하니 주먹코. 깜짝 놀란 청년은 그만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새색시는 뒷뜰에 있는 작은 방에서 몸종과 단둘이 살았어요. 청년은 새색시를 보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죠. 집안 사람들 모두 새색시를 피했어요. 하지만 새색시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인들까지 하나하나 보살폈죠. 새색시는 비록 얼굴이 못생겼지만 착한 마음씨와 지혜를 지녔어요. 어느 날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날이 밝거든 하인을 시장에 보내세요. 그리고 가장 마르고 병든 말을 300냥에 사오라고 하십시오. 시아버지는 새색시 말대로 하인을 시장에 보냈어요.
하인은 가장 마른 말을 한 필 골라 단양에 샀죠. 싼값에 말을 산 하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어요. 예끼 300냥에 사오랬더니 어찌 단냥에 사왔느냐? 새색시가 하인을 꾸짖었어요. 하인은 할 수 없이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서 말장수에게 나머지 돈을 주었어요. 새색시는 날마다 말에게 콩 한 대와 쌀 한 대를 섞어 죽을 쏘어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말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살도 포동포동 올랐어요.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하인에게 이 말을 끌고 말 어귀에 나가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이 3만 냥의 말을 살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새색시의 말대로 했죠. 그런데 정말 중국 사람이 3만 냥의 말을 샀지 뭡니까? 모두들 무척 신기했어요. 시간이 흘러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새색시가 하인을 시켜 청년에게 벼루를 보냈어요. 벼루라면 내게도 있느니라. 아씨 말씀이 이것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 하신답니다. 벼루를 가져간 청년은 정말 장원급제했어요. 하루는 새색시의 아버지가 딸을 만나러 왔어요. 얘야, 넌 이제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단다. 내일 아침이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새색시의 아버지는 그렇게 이르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못생긴 새색시는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어요. 아니, 댁은 누구요? 몸종이 새색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새색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못생긴 새색시가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그동안 저는 전생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새색시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제야 청년은 새색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비 오는 날 슬피 우는 개구리.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앉아버렸어요.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반대로만 듣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그런 아기 개구리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지만 언젠가는 착한 개구리가 될 거라고 믿으며 항상 다정하게 대했죠. 아가야, 오늘은 노래하는 연습을 하자. 자, 엄마를 따라 해봐. 개굴, 개굴.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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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아가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굴, 개굴, 이렇게 해야지.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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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엄마 개구리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아기 개구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죠. 엄마 개구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기 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는 결국 깊은 병이 들고 말았죠.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개구리는 산에 묻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기 개구리가 반대로 냇가에 묻을까봐 일부러 반대로 말했어요. 마침내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기 개구리는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엄마 말씀을 잘 들을걸.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대로 무덤을 냇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휩쓸고 지나가 버렸죠. 놀란 아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무덤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지만 엄마 개구리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또 반대로 할까봐 냇가에 묻으라고 하신 거군요. 아기 개구리는 후회하며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비만 오면 개구리들은 그때의 무덤을 생각하고 개굴 개굴 하고 슬피 운대요.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아 버렸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헤매다가 어렵사리 다 쓰러져가는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옳지,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그랬더니 어디선가 동생이 한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하며 두리번거리는데 또 개암이 떨어졌어요. 옳지,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군. 옳지,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군. 동생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나무 밑에는 남생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동생은 하도 신기해서 남생이한테 물었어요.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동생은 남생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어요.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허허, 그놈 참 신통하네. 사람들은 남생이를 구경하고 나서는 잘 키우라며 돈을 조금씩 주고 갔어요. 덕분에 동생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동생이 말하는 남생이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 많은 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남생이를 찾았죠. 어서 남생이를 내놔. 사흘 뒤에 돌려줄 테니. 동생은 군말 없이 형에게 남생이를 안겨주었어요. 네, 형님. 남생이를 잘 보살펴 주세요. 하지만 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남생이를 안고는 쌩 가버렸죠. 형은 남생이를 데리고 장터로 갔어요. 그리고 장터 한쪽에 천막을 치고 큰 소리로 외쳤죠. 말하는 남생이 구경하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물었죠. 남생이가 말을 한다고요? 아무렴, 돈 내고 말을 시켜봐요. 남자는 돈을 내고는 남생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남생아, 말을 해보거라. 하지만 남생이는 입을 앙 다물고 눈만 끔뻑였죠.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었지만 남생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버럭 화를 냈어요.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서 내 돈을 돌려주시오. 다른 사람들도 형을 비웃으며 하나 둘 흩어졌답니다. 돈은 못 벌고 욕만 실컷 들은 형은 창피하고 분했어요. 이놈의 남생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형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생이를 뒷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생이는 땅에 부딪혀 죽고 말았답니다.
며칠이 지나 동생이 형 집에 찾아왔어요. 형님, 남생이 잘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 벙어리 남생이 말이냐? 뒷마당에 가봐라. 동생이 뒷마당으로 가보니 남생이는 죽어 있었어요. 동생은 엉엉 울면서 남생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 마당에 고이 묻어주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생이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금세 쭉쭉 자라더니 곧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죠. 처음 보는 열매인데 이게 뭘까?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매들을 살폈어요. 그때 열매가 툭 터지더니 온갖 보물이 주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동생은 신기한 열매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죠. 욕심 많은 형은 동생 소식을 듣고는 또 찾아왔어요. 이 나뭇가지 좀 가져가야겠다. 형은 나뭇가지 하나를 우지끈 꺾어 자기 집에 가져다 심었어요. 얼마 안 있어 그 나뭇가지도 무럭무럭 자라더니 곧 열매가 열렸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형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마침내 열매가 익어 터졌어요. 그런데 열매 속에서 쏟아진 것은 보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주렁주렁 열렸던 다른 열매들도 한꺼번에 우두두둑 터지면서 돌멩이와 더러운 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형 집은 그만 떠내려가고 말았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형이 땅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동생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이고 형님,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셨어요? 어서 저희 집에 가십시다. 형은 그제야 잘못을 뉘우쳤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그 후 형과 동생은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